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위법성을 최소화하려는 동기가 있겠죠. 이미 자기가 사고는 쳤는데 어떻게든 책임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죠. 첫째는 자기가 나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수십 년간 가정폭력을 해왔던 가해자가 난 때린 적이 없다. 나는 뭐 그 사람이 그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훈육 차원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둘째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그것을 변명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엄청 때려놓고도 살짝 민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참 어렵죠. 가해자는 빨리 잊고 싶어하는 범행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분노를 갖는 이유는 뭘까요? 가해자는 빨리 잊고 싶겠죠. 자신의 안갚음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자신이 그 피해 당사자가 된 것에 대한 억울함,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어떤 심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된다는 그 자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 인간이라는 자아관에 대한 침해이죠. 그래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큰 거죠. 이는 심각한 피해뿐만 아니라 경미한 피해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근데 내가 치지 못했어. 그러면 그 한 대 맞은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미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돼요. 아주 내 자율권, 내가 저 사람이 날 때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내 자율권이 침해된 거죠. 거기에서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죠. 분노가. 범죄 피해 이후에 피해자의 사회 정의에 대한 불신이나 또는 경제 상태가 악화되고 정신 상태가 악화, 즉 트라우마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신경과학자들은 트라우마가 이성을 관장하는 이 대뇌피질의 양쪽 부분에 있는 이 전두엽 피질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믿고 있어요. 신경생물학 전문가인 다니엘 시겔이라는 사람은 이걸 뭐라냐, 로우 모드라고 그랬어요. 로우 모드 또는 로우 브레인. 그러니까 뇌가 느리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러니까 뇌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반응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이 충격을, 트라우마가 생기면 뇌가 천천히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감각한 상태로 남아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천천히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우 모드에서 이성적인 사고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전체 상황을 통합하는 능력도 사라지고 대신에 아주 강렬한 감정, 충동적인 반응 또는 경직 또는 반복되는 반응, 이것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관점을 배려하는 능력은 완전히 손상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그 밖에도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이웃도 역시 대인관계의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피하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나 과장된 헛소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강간 피해 합의금을 3천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런 식의 얘기, 보험금 3억 남았다면서 이런 거. 근데 만약 그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소방관이 6년 전에 발생한 9.11 테러 때문에 지금도 PTSD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느 10대 청소년이 어떤 여성의 차에 상해를 입히지 않고 탈취했는데 그 여성에게 마비가 오더니 다음 해에 아예 몸져 누웠다게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적절치 않죠. 이런 경우는. 또는 한 남자가 직장에서 낄낄대며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그 때문에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과도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는 직접적 피해 외에도 이런 2차적인 피해에 매우 크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해자의 PTSD에 따른 증상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 수치심, 자책감, 복종, 가해자에 대한 병적 증오, 또 어떤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감사, 뭐 스톡홀름 증후이라고 하죠. 또는 뭐 더러워진 느낌, 성폭력 같은 경우, 성적 억제, 뭐 이런 거, 뭐 2차적 상처, 사회 경제 상황이 저하되는 거, 이런 걸 제시한 학자도 있는데, 주석에 보면 사실 피해자가 정의를 경험할 수 없다면, 즉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당히 보복할 수 없다면 이런 얘기죠. 범죄 피해를 온전히 치유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즉 동해보복, 탈리오처럼 네가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완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정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소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가해자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를 이루기 위한 사법 절차의 중심에 서야 하지만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죠. 단지 참고인에 불과하죠. 이런 점에서 사법당국이 피해자 힘을 무시하는 결과가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당사자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당국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당사자로서 가해자와 맞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래 정신적 외상이라고 했죠. 이 트라우마 반응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일과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일과성으로 이제 끝나는데 증상이 가볍지만 일부는 증상이 심각하게, 우리가 통상 뭐 1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장기로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건 사회 부정이 된다는 보고가 있죠. 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삶과 재산, 그리고 공간, 뭐 강도처럼 공간을 장악당한 상황에서 타인의 통제받게 되는 거죠. 스스로 비인간을 느끼게 되는 것부터 이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인간으로서 대응하지 못했어.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정도로 크다 이거죠. 피해자의 심리를 보면 최초에는 충격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거쳐서 심리적 반작용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자기를 추스리죠. 어떻게 하면 또 살아봐야 되겠지. 재편성 단계로 합니다. 이 재편성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명백한 요구가 뭐냐?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요구들을 충당하기 위한 물질적 배상이 필요한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복수 차원인 거죠, 이것도.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감정적 화해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감정적 화해란 말 속에는 용서란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해를 준, 내 가족에게 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죠. 이 피해자의 심리적 손상에 대한 접근을 보면 사건 직후와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피해 직후에는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멀쩡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유형별로 정신건강심리사가 지정돼서 장기적인 추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설명을 설명하고 있으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